Hi everybody. 영어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시작을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브랜드 경제학의 강의를 맡은 조세현 교수입니다. 사실 좀 여러분들한테 좀 유감스러운 얘기를 좀 표할게.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이번 학기에 다 해야 되는지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화하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학교에서 강의를 제때 제 것을 개설시켜 주지를 못해서 좀 문제가 조금 발생했어요. 뒤늦게 부랴부랴 강의가 생기다 보니까 수강 신청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 서부터 또 문제는 IT 부서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몇몇 분들이 곤란을 좀 겪으셨을 텐데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돼서 제로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류인데 그 오류를 뒤늦게 발견을 해서 수강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몇 분 안 되신 거예요. 이게 좀 상당히 저도 초유의 일이고, 제 강의는 지난 기수들한테 혹시 물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강의에 30명에서 40명이 다 금방 차는 강의인데 처음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좀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몇 분 안 되시지만 이 네 분하고 브랜드 세미나 형식으로 오히려 재미있게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학기 같이 하시겠다 라고 한다면 저도 강의를 하는 것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랜드라는 것이 뭘까요? 브랜드라는 얘기가 어떤 사람 포장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케팅의 한 종류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브랜드라는 것은 최고의 상징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하는 경영행위이다. 이게 퍼스널 브랜딩 하면 자기의 인생의 방침을 제대로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행위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 아주 긍정적 인식의 상징이 되죠. 긍정적 인식의 상징이 되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이 경영의 목적을 최대한 잘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브랜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브랜드 법칙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단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장사꾼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상대도 아는 거예요. 고객들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장사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두지 않죠. 아주 간단한 이치죠.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지금 어떠한 시장에서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1주차 강의는 브랜드, 전통적인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마음속에 특별한 상징으로 자리 잡는 것이 브랜드의 본질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재무적인 행위가 어떻게 재무적 자산을 일궈 나가는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하는 말이 브랜드 이퀄티, 브랜드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 브랜딩으로 인해서 기업의 주가에 또 시가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런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들, 그것을 좀 살펴보는 것들이 1강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 기업 사례들을 안 들 수가 없겠죠. 코카콜라라든지 포드라든지 나이키 이런 초기 산업 시대의 이제 브랜드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요즘 기술 기업으로 가장 핫한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이들은 브랜딩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브랜드 경제학의 기초를 다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2주차에서는
사실 이게 2주차에 나오기에는 조금 이른 모델이긴 한데 브랜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베이직은 그래도 살펴보자. 그럼 브랜드 가치 평가를 하는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인터브랜드라는 회사가 있고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평가 기관에서는 어떤 방법론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한번 컴페어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고 이 모델들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또한 단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것들과 함께 적용의 한계까지 우리가 디스커션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보면 뭐 평가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DCF라든지 뭐 로열티 면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뭐 기본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터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브랜드 가치가 결국은 재무적 자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 장에서 이에 중심된 주제니까 그걸 한번 같이 스터디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3주차에서는 여러분 프리미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브랜드가 왜 프리미엄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프리미엄의 정량적 측면, 또 이 그 브랜드 스트렝스 강도 중간에 이제 브랜드가 뭐 희석되고 하지 않는 것들을 브랜드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계량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 브랜드들은 늘 인식을 잘 시켜야 되고 또 강하게 시켜야 되니까 브랜드 이벤트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가에도 그러면 영향을 주느냐? 그럼 주가 변동성이 얼마나 그 영향을 받아서 변동이 되느냐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가령 신제품을 발표한다. 신제품 발표하면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기업이 있죠. 애플 같은 경우가 많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요즘 CEO 리스크 많이 얘기하는데요. CEO들이 교체되었을 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주가에 영향을 바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브랜드 이미지 변화. 이미지 변화라는 것은 뭐겠어요? 브랜드 로고 CI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벤트 스터디라고 하는데 이런 이벤트 스터디 기법들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은 향후 이제 브랜딩을 각 기업이나 조직에서 브랜딩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써야 되는 그러한 지식이기 때문에 브랜드 프리미엄이라든지 투자 관점에서 본 브랜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4주차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요즘 디지털 플랫폼 쓰면서 이제 브랜드 생태계가 구축이 된 것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메타 이러한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마존에서 쓰는 시스템들, 여러 시스템들, 또 구글의 개인화 광고 시스템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고객의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고 충성도를 높이는지 그런 아티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심층 탐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플랫폼 독점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플랫폼 독점 시대에서의 브랜드 경제학이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부화시켜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주차에는 제일 알고 싶었던 분야 아닐까요?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 뭐 제일 좋아하세요?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뭐 요즘에 또 하는 것들이 또 뭐 있나요? 뭐 프라다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브랜드들을 많이 좋아하실 텐데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의 위치까지 또 시가총액까지 또 지속성장하고 브랜드 충성을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보는 것들. 뭐 최초는 어떻겠어요? 결국은 브랜드 수용자들, 이 수용자들이라고 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가치를 제공을 했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바이럴이라고 얘기하는 입소문을 타고 오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거고 그러면서
공급은 당연히 제한이 되니까 희소성의 법칙이 그때서부터 발생했겠죠. 그런데 자신들의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런 품질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통 채널을 다른 사람 대리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유통 채널을 단순화시키고 직영점에서만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제 전략을 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드는 전략이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브랜드 가치와 가격에 반영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들도 아주 재미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헤리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헤리티지? 데이터와 데이터가 만나서 우리는 데이터와 데이터가 만나고 또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하나의 이벤트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이벤트와 이벤트들이 만나서 그것이 기억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스토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스토리들이 또 만나는데 거기에 시간이 개입을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히스토리와 히스토리의 사이에서 인간들에게 결국은 남아있는 브랜드 아우라, 그런 것들을 헤리티지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헤리티지 브랜드 같은 것들이 아까 에르메스의 버킨백이라든지 샤넬의 넘버 5 같은 브랜드의 이제 역사적 사건과 스토리에서 가장 잔상이 남는 것들을 우리가 헤리티지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헤리티지 브랜드들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어 왔으며 우리는 아직도 헤리티지 브랜드를 사랑하는지, 이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도 좀 살펴보는 것들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럭셔리 브랜드들을 좋아하는데, 이 럭셔리 시장의 진화와 그 브랜드들은 또 혁신을 해 나가겠죠. 전통을 지키면서 혁신을 해 나가는 거 무척 어려운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공시켜 나가는 기업만이 헤리티지 브랜드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고, 요즘에 가치 소비와 이런 명품 소비가 또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시대에서 럭셔리 브랜드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고객 충성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많이 쓸 예정인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전 세계에서 우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처럼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러한 경영대학원이 하버드 스쿨인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쓰는 그 교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거기에서 이 우리 주제와 맞는 아티클들을 좀 뽑아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브랜드 6주차는 해외 브랜드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럼 한국 브랜드의 도전, 또 한국 브랜드들이 어떠한 성과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이 한국 브랜드들이 가지는 혁신적 이미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또 국내 기업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6주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에서는 이제 브랜드를 하면서 실패한 브랜드들도 여러분 떠오르세요? 저한테도 이제 많이 떠오르거든요. 예전에 한국의 이제 브랜드를 너무 싸구려 브랜드를 많이 풀었던 기업들, 또 무조건적인 브랜드 확장 전략을 썼던 기업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것들을 브랜드 위기라고 하는데, 그런 브랜드 위기가 오면 기업은 당연히 금융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리콜 사태라든지 그런 리콜 사태들이 고객을 힘들게 하면 그 브랜드는 결국 고객의 마음속에서 벗어난 아웃 오브 브랜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실제 사례를 우리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 리스크, 브랜드 리스크를 통하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제적 비용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기 관리 또 브랜드 위에 위기가 왔을 때 위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이 고객과 시장 소통,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살펴보는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네, 다시 소비자의 마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소비자 마음에 들어온 것을 아주 좋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기업이다라고도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기업은 오히려 진솔하게 사과하고 고객에게 또 다른 신뢰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미래의 사업 기회가 더 강화가 되겠죠. 그렇게 브랜드 회복 능력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중간고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평가 실습을 하고 투자 분석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매우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기말고사에서 브랜드 제국 건설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래의 브랜드 제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들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상의 산업을 선정하거나 실제 기업의 브랜드를 분석해서 브랜드 가치 창조 전략부터 투자 유치, 주식시장 진출까지 종합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중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8주차의 중간고사를 그것을 좀 제가 범위를 정해드리고 해보시는 것을 하시죠.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죠. 9주차에는 중국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브랜드 아시는데 어디 있어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 있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이러한 기업들의 브랜드 경제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 하면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전략들은 모방 후 혁신 전략이죠. 서구 모델, 그네들이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서구 모델들을 분석하고 모방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빠른 속도로 또 거기에는 저렴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독자적인 브랜드와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생태계의 주축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주차에는 우리가 브랜드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ESG라는 가치를 많이 들어보셨죠? ESG라는 것은 지금 없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 일선에 계실 때 어떤 말들이 없어지는 것인지 어떤 말들이 없어질 수가 없는 말인지를 빨리 구분을 해내셔야 돼요. ESG라는 것은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는 기업에서 반드시 고객들에게 인식시켜 줘야 되는 행동 지표예요. 또 실천 지표예요. 이렇게 되면 그 ESG를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 고객에게 사랑받는 절대로 고객의 마음속에서 떠날 수 없는 브랜드 기업이 된다 해서 제가 만든 말도 있어요. BESG. 뒤에 ESG가 결국 성공하면 브랜드 기업이 된다. 부를 때는 베스지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이사장으로서 그런 교육과정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주차에는 지속가능한 브랜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ESG라는 것이 무엇인지, 브랜드 기업이 ESG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 장에서 살펴봐야 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파타고니아예요. 이런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들이 ESG를 시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목표 기반의 브랜드들이
ESG 목표 기반의 브랜드들이 성공했을 때 소비자 충성도와 시장 프리미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확보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11주차에는 유니콘 스타트업도 그 브랜드 전략을 처음에 써야 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유니콘 스타트업도 유니콘이라는 말이 거대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수익을 내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린 브랜드 구축 전략으로 최소한의 자본으로 빠르게 브랜드를 구축해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침투하는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유니콘 전략들이 그것이 성공했을 때 브랜드 밸류에이션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우버라는 기업, 에어비앤비라는 기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라는 기업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뭐 시가총액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도 이번에 놀로, 얼마 전에 놀로 이름을 바꿨던데 이 놀이라는 기업도 얼마나 높은 평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살펴보고 그들의 주된 브랜딩 전략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이 이후의 상황이 현재의 재무적 시가총액의 상황들이 매우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이런 브랜드를 평가하는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도 매우 좋겠죠.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를 할 때 브랜드 요소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살펴보는 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12주차는 메타버스와 NFT를 잡았는데요. 이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의 브랜드 경제야, 어떻게 디지털 세상에서 브랜드 경험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지의 경제적 모델을 서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의 디지털 트윈 전략, 나이키의 전략, 구찌의 가상 패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현실 브랜드가 가상 세계로 확장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메타버스에서도 성공한다면 매우 강력한 팬덤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가상 브랜드의 세계 상당히 흥미롭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죠. 13주차에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련 기업들, 금융 관련 기업들에 있는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아주 공기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브랜드 기업들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매우 잘 해줘야 됩니다. 유기적인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전체 이 한 곳에서의 브랜드를 가령 몇 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한 곳에서 브랜드 가치를 잘못 했을 때 나오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 기업 가치를 손상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간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 또 카빌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한 기업 내에 여러 브랜드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고 또 경쟁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업 생각나는 기업 있으세요? 프랑스 LVMH 기업이 있죠.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라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각각의 브랜드들을 관리하고 시너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건 뭐 어디서 배울 데가 없잖아요. 우리 브랜드 경제학에서 할 수밖에 없죠.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브랜드 확장을 할 때, 또 브랜드 런칭을 할 때 이런 경제적 타당성과의 관련한 것들을 살펴봐야죠.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 브랜드 확장을 하거나 새로운 런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아까도 2주차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4주차에는 브랜드 지수 투자, 또 ETF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브랜드 지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브랜드라든지 브랜드 파이낸스 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순위 지수가 이 ETF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들도 매우 좋겠다. 그래서 브랜드 강도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우리
브랜드 경제 이야기에서의 주된 주제에 있고 그 살펴봐야 될 실증사인데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 성과를 시장 평균 대비해서 우리가 가상으로 투자하는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메모를 해서라도 서로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브랜드 전문가, 브랜드 전문 분석가로서의 역할이 주어질 수가 있고 해봤잖아요. 시장은 해본 자와 안 해본 자로 나뉘니까 이러한 뭐 금융회사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재무적 전문가 플러스 요즘은 비재무적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비재무적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다뤄야 될 것이 브랜딩과 그 ESG 분야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야 결국은 제대로 된 미래 투자들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기말고사는 15주차의 브랜드 제국건설 프로젝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동안 설명을 했는데 좀 너무 빨랐나요? 질문들은 우리 톡박 개설한 거 아시죠? 거기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기왕 만났으니까 다른 데에서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수로서 최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 대단히 반갑습니다.